적어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 된 미국하고 중국은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B2B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기자동차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그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1년이 지난 지금 그 중국의 상황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1월 달, 그쵸? 중국에서 1월하고 2월이 가장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로 확산된 거는 2월 중순 이후 3월에 다른 나라 많이 확산됐는데, 제일 먼저 발생한 중국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쩌면 극복을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국내에 있는 친구들하고 각 도시에 있잖아요. 이래 물어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은 마스크를 안 낀대요. 네, 근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한대요. 뭐 지하철이라든가. 근데 그냥 일상생활은 마스크를 다 안 끼고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그래서 거의 결국 하루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게 한 자릿수, 그것도 주로 여행객 혹은 출장원, 해외에서 들어온 유입형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복을, 왜냐면 인구가 14억 인구잖아요. 근데 비슷한 인구의 인도는 지금 하루에 3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5, 6천 명씩 죽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지금 한 자리 거의 없는 거하고 같은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방역의 어떤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백신 네. 예방, 네. 그 백신의 어떤 그 접종률의 그 확산 이게 그 주요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방역이 성공한 게 맞죠. 왜냐면 중국은 전체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들을 통제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나오지 말라 하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민족 특성상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부에 불만을 갖거나, 왜냐면 이런 게 저도 그렇고 익숙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막 불만 있어서 막 이런 건 없어요. 시위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 한 명이 발생한다면 그 아파트가 2주 동안 그냥 그 즉시 봉쇄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 급한 일이 있는데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다른 만약에 국가 같으면 큰 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근데 중국은 그거 당시하게 중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정부를 어떻게 해야지 협조를 잘 해주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희생이 되게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고통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보기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짧은 고통으로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그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백신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백신이 지금 그 변종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종들은 안 먹힌대요. 지금 백신은. 보통 거기는 시노백.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백신은 지금 변종에는 안 먹힌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변종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백신을 어떻게 접종하냐 물어봤더니 공산당 간부들은 일단 다 해야 된대요. 왜냐면 이게 인민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동이 많으니까. 네, 간부들은 정치 활동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산당 간 다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국에서 지방정부별로 백신 운동이 일어났대요. 다 맞아야 된다는 백신 운동.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여러 베네핏을 많이 준대요. 이렇게 격리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에서도 무슨 혈전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작용 이런 게 예. 있잖아요. 그게 중국 통계를 보니까 언론에 나온 거는 100만 분의 1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니까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건 없고, 네, 더군다나 전혀 이제 없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중국 백신은 시노백 네. 백신은 좀 네.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단 그런 그거에 거에 대해서는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이제 네. 외국 오히려 중국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죠. 아. 네, 네, 네.
그래, 네. 그러니까 일단 접종을 한다 해도 뭐, 근데 이제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네. 변이 때문에 아직은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다 말을 해요. 변이가 안 먹힌다.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거는 뭐. 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네. 올해 그 8%대 성장 목표율 네. 이거는 뭐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무리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그 코로나 상황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이 생각했거든요. 올해 한 가을 정도 되면 백신 다 보급이 돼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렇게 컨트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도 터지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내년에도 계속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상황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컨트롤 돼야 끝나는 거지 뭐 한국만 잘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중국만 잘해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혹시 방송을 들은 우리 기업인들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그렇고 내년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지금 인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 경제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유럽하고 만약에 미국이 생산이 올해 회복이 된다면 작년에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좋았던 이유 중에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 투자가 역대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다 부동산을 가는 바람에 부동산 개발 투자가 확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경제 견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두 번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하던 것도 다 중국 수입해 갔죠. 왜냐면 거기는 생산이 멈췄잖아. 유럽하고 미국은. 그래서 그 대체 수요가 중국에서 일어나서 중국 경제를 확 끌어올렸는데 만약에 올해 유럽하고 미국이 극복을 잘했다. 백신이 다 맞고 이제는 거기는 지금 중국처럼 굉장히 안정화됐다 이러면 그 수출이 다시 그 원래대로 가겠죠. 원래 원래 수입했던 국가로 가겠지만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경제 견인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년처럼 수출이 확 늘어나지 않으면 올해는 그러면 수출 대신에 소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소비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네. 그때 쌍순환에서도 얘기했던 게 네. 이제 그거잖아요. 국내 네. 어떤 그 소비를 키우겠다. 그렇죠. 내수 시장을.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부채의 문제가 그렇죠. 쓸 돈이 없다. 구조적 쉽게 얘기해서 문제, 구조적 문제. 문제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좀 더 나아지거나 네. 뭐 이러한 변화가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어로 저는 그게 부동산房地产이라 해요. 房地产绑架了 중국人民이런 표현 써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국 이민을 이렇게 밧줄로 꼭 맸다, 납치한 것처럼 이렇게 맸다라는 표현인데요. 왜냐면 계속 이자 내야 되니까 네, 대출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젊은이가 월 소득이 10,000위안이에요. 10,000위안은 원화로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월 소득이 10,000위안이면 그 중에 대출 이자를 한 6,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4,000원 가다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면 내가 집을 안 사도 임대료를 내려도 한 6,000원 들어요. 대도시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도 그 정도고 대출을 내도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이 중국 사람들을 꽉 이렇게 묶어맨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 해도 소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소비 경제로 가는 게 지금 발목이 딱 붙잡힌 거예요. 예, 예. 그렇죠. 한국도 사실 가계대출 문제가 커서 이자 지급하느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네, 한국도 지금 가계 부채가 1,600조 넘어갔잖아요. 지금 2,000조를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금리 1% 올린다고 봐서요. 2,000조 1%랑은 얼마예요? 20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러한 돈들이 네. 내수에 만약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건데 그렇죠. 예. 그게 뭐 한 2, 3% 되니까 이자로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네. 부채 문제가 좀 하여튼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국가든 부동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경제를 망하게 하는 가장 잘못 처리하면 경제를 망하게 해요. 근데 또 지난번에 전인대였나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좀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누르자. 네.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있을지 네. 모르는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내수 체질, 이 체질을 좀 갖고 놓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중국 경제가.
일단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제일 중요한 그 지금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구조적 문제는 제가 오늘은 부동산 지난번에 부동산 측면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특히 중국 같은 나라 소비로 가려고 하잖아요. 소비로 간다라는 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도 분열된 이유가 상위 1%와 99%가 부의 분배가 예, 격차가 심하죠. 심한 거죠.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상위 20%와 하위 80%가 상위 20%가 중국 재산의 80%를 갖고 가고 하위 80%가 전체 재산의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경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산업이 분화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살던 주요 산업이 있잖아요. 다 전통 산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가방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이런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 산업들은 지금 점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새로운 산업에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업그레이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그게 성공한 거죠. 그런 산업에서 고부가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사람들 월급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그 과정을 좀 가야 되는데 그 산업으로는 아직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이 분화됐다는 건 뭐냐면 원래 더 먹고 살던 산업은 동남아로 갔거나 경쟁력이 없거나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쪽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하고 여러 가지 중국이 개혁을 늦추면서 그 구조 조정이 지금 못 갔다라는 거지. 그 데이터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성장 산업으로 가는 건데 중국 상장 기업이 있잖아요. 4천 몇 개 상장, 지금 전체 기업 중에 4천 몇 개가 상장 기업으로 있어요. 네. 그 중에 상장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돼요. 중국 A주에서. 중국 A주 아시죠? 이제? 네,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아니, 제가 계속 이렇게 지속으로 하죠. 아니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A주가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은 A주, B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B주는 외국인만 투자해요. 달러, 홍콩 달러와 달러로하고 A주는 국내인만 투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임시월 대표님이 중국에다가 투자하고 싶 A주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A주는 위안화로 표시돼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국내 주식이라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성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돼요. 예전에 그 뭐죠? 거창반? 아니 거창반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전에 다 국영 기업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공공기업이에요. 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지금 빨리 메인 산업으로 딱 상장 주체도 얘네들이 많이 가야 미국처럼 주식시장이 쫙 예쁘게 그렇죠.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메인에 못 갔다라는 거고요. 그게 산업이 분화돼서 소득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까 그 전통 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흡수할 산업이 없는 거죠. 또 얘네 노동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잖아요. 기술력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산업이 분화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도시와 작은 도시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중국의 부동산이 대도시는 계속 올라가고 작은 도시는 오히려 부동산이 계속 떨어져요. 한국도 똑같아요. 서울은 계속 올라가는데 한국 지방 도시들이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가 확대되잖아요.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노인들은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오려고 하잖아요. 대도시로 오려면 부동산 값이 낮아야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상해나 북경이나 심천이나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심천 같은 데는 중국의 글로벌 핵심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죠. 젊은 애들이 심천에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예,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가 어떻게 핵심 도시로 돼요?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대도시가 지금 투기 시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누구죠? 전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대도시 집만 사는 거지 젊은이는 실제로 밀려나는. 그래서 지금 도시 간의 이런 격차도 커지면서 또 빈부 격차가 또 커지는 거고요. 그럼 젊은이들이 아예 다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비가 확대되기 위해는 젊은이들이 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못 쓰게 되니까 또 소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소기업의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업은 더 커지는 거고 중소기업은 점점 더 죽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 락수 효과가 컸어요. 락수 효과.
표현이 정확하죠? 네, 낙수 효과. 대기업이 이렇게 앞에서 탁 치고 나가면 그 뒤에 세컨드리, 그 다음에 뭐 썰드 뭐 티어에 있는 기업도 이렇게 막 부품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이 산업 구조가 수평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수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더 죽고, 왜냐면 앞으로는 IP 있거나 시장을 갖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으니까 옛날에는 대기업이 IP를 탁 치고 나가면,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딱 치고 나가면 거기서 우리는 중소기업 부품을 제공하면 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되면서 이제는 중간에 R&D, 제조, 마케팅은 아웃소싱이 가능하니까 IP하고 CR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중소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또 분리가 되면서 대기업이 일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중국도 국유기업에 있는 사람 극히 소수예요. 한국도 대기업이 일하는 사람 극히 소수. 이거 다 그렇죠.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럼 또 빈부격차가 중소기업은 점점 안 되니까 또 확 커지고. 임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 분화가 되고 도시 격차 커지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또 격차가 커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지금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소비 확대가 어렵게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 데이터 봐도 그래요. 1분기 데이터 봐도 다른 건 다 좋게 나왔는데 소비는 별로 좋게 안 나왔어요. 소비는 계속. 근데 이제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요. 네. 이게 지금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양극화 때문에 미국도 그 계층 간의 어떤 네. 그 분열 그렇죠. 사태 같은 게 있었고, 그렇죠. 중국도 이제까지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의 하에서 정부의 의도에 이렇게 다 수긍하면서 살다가 네.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만을. 네. 이런 것을 또 그 공산당은 두려워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하위 계층 네. 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지금 경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가. 같이 고민하는 문제니까. 네, 전 세계가 가장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와 대표 자유주의 국가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자들한테 증세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대부분 사람들 나눠주는 작업을 바이든이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요즘에 이렇게 전 지방을 많이 다녀요. 전 지방 다니면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민영기업을 키워야 된다. 민영기업을 키워야 된다. 민영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뭐죠? 중국이 민영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0%를 해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안정화되고 이게 계속 가려면 민영기업이 주로 일자리를 흡수해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민영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신경 쓰는 것이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나라 주도이기보다는 네. 민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창업을 활성화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네요. 네, 창업 활성화는 옛날부터 계속 해왔고요. 최근에는 민영기업들이 이렇게 이 몇 년 새 계속 안 좋았어요. 사실 금융위기 지나서 2012년 이후로 좋아진 적이 없어서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국유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진핑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민영기업을 뭐 활성화시켜 키워야 된다. 뭐 지방별로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네. 얻을 수 있는 네. 투자의 아이디어 같은 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에서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볼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전체 A주에서 약 1%만이 성장주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투자를 할 때 또 시험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는 가슴이 떨려. 주식 투자는 배당 수익률을 벌든지 성장 수익률을 벌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하고 가치주, 그렇죠? 저평가 아니면 성장에 베팅하는 건데 성장에 베팅한 투자법은 중국에 지금 이미 상장한 기업은 대부분 전통산업 중심이고 국유기업주 성장은 한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1%를 내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질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을 골라냈다 해도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고요. 어제는 좀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막 투자해도 사실은 다 올랐죠. 특히 그 신흥산업, 뭐 우리가 막 자율자동차라든가 섹시한 섹터는 다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올해는 게임 달라졌어요. 올해는 만약에 성장주에 한다고 하면
이제는 수익을 봐야 돼요. 성장주 찌우라도. 실적. 예, 실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 된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좋아요.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전년 대비하면 왜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중국은 전년을 안 봐요. 아. 2019년 대비를 봐요. 아, 그 전해. 모든 걸 다 작년하고 안 보고 2019년하고 2년 전. 비교. 예. 아, 정상년. 그 대비 현재 네. 20% 수익이 네, 올라와 네. 있는가, 매출이. 가장 좋고요. 10% 이상은 적어도 돼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지금 엑셀로 지금 학생 강의들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 제가 기업 재무 분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뽑아봤더니 중국이 지금 성장 20% 이상이 되는 주식이 전체 1%밖에 안 돼요. 아, 2%밖에. 1%. 아, 1%? 네, 이게 많지 않아요. 진짜 1%네. 그래서 중국 주식은 4천 몇 개지만 좋은 주식을 잘 골라야 돼요. 한 1%밖에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4천 개 중에 한 40개? 그게 맞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40개를 고르는 첫 번째 지표로 네. 매출이 2019년에 그렇죠. 대비해서 네. 10% 이상, 네. 20%면은 더 좋고. 20% 가장 보통 좋아요. 20% 이상.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한번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중국 네.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네. 그 중국의 그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5월부터 7월까지의 정책 기조를 결정한다. 네. 이게 근데 26일부터 30일간 그 3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경기 부양책 중국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닐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국 그 정치국 회의는 그 1년에 4번 열려요. 네. 4월, 7월, 그다음에 10월, 12월. 왜 열리냐면 분기를 한 번씩 이렇게 총기를 줍고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분기 결산 나오듯이. 네, 분기 1분기 경제가 어떻냐를 4분기에서 보고 7월 달은 2분기 어떻게 가나 보고 10월 달은 3분기 어떻게 가나 보고 12월은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점검하는 거죠. 네. 그러면 1분기에 잘 갔냐 못 갔냐 보고 그래야 다음에 그다음 또 조정해서 올해 경제를 잘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게 정치국 회의에서 하는 일인데요. 지금 열리고 있죠. 26일부터 30일까지. 그래서 하는 일은 일단 1분기 경제가 어땠냐. 두 번째는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 정책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년에 했던 정치국 4월에 열린 정치국 회의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회의예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문구들 있죠, 표현들 보면 중국 경제의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진실은 이렇게 우리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GDP를 보고, 뭐 CPI를 보고, 뭐 제가 항상 말하는 이런 걸로 중국 경제 현장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주 곱게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중국에 이렇게 나오는 문구들에서 실제 중국 리더가 생각하는 중국 경제 현장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정치국 뭐 보고서 거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건이. 그럼 거기서 올해 경제는 내가 아까 체크하고 아까 못 봤어요. 체크하려고 하다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중국어로 원딩 그 말이 안정적이다. 혹은 그냥 뭐 기대치와 거의 부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당국이 인식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게 당국이 인식하기에 경제가 별로 생각보다 1분기 잘한 건데 이러면 어떻게 하죠? 뭔가 부양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정책을 좀 더 좀 풀면서 가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문구 중에 굉장히 기대하고 부합되고 아주 좋고 良好 그리고 처위치 뭐 이렇게 기대보다 훨씬 좋고 뭐 이러면 정말 좋다고 인식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갖고 가는 이런 좀 긴축적인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간다라니까 주식시장은 떨어지겠죠, 오히려. 근데 역대 최고 한 6년 2020년까지 5년이죠. 5년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정치국 회의하고 거의 떨어졌어요. 시장이 거의. 네. 그러면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제 전인대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버블이 생기는 걸 좀 막자 이런 이게 있었으니까 네. 혹시나 이번에 캐나다에서도 테이퍼링이 나왔고 테이퍼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그 중국은 일단 확실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이번에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양회에서 이번에 다 긴축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우리가 돈을 엄청 푼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많이 풀었고 실제.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사회 금융 체제가 달라요. 그렇죠. 미국은 돈 푸는 게 자본시장을 통해서 직접 풀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바로 이렇게 비즈니스맨 그다음에 기업 가게 바로 풀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자본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상업은행이 많이 대출해주면 그게 화폐의 승수 효과에서 시장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거고, 상업은행이 대출을 적게 해주면 그게 실제로는 아무리 중앙은행이 지주를 내리고, 그렇죠? 아무리 지주를 내리고 아무리 금을 떨어져도 상업은행이 말을 안 들으면 중국은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상업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풀려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전체 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면 350%예요. 와, 엄청나네요. 미국은 330%예요. 미국. 근데 미국은 재밌는 거는 중앙은행이죠. 예. 페드의 그 자산 부채별을 보면 엄청 작년에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7.2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작년에. 네. 작년 말에. 돈은 작년에 엄청 많이 풀어. 그렇죠. 근데 중국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크게 안 늘어났어요. 자산이. 왜냐면 이게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섹터에서. 네, 민간 섹터. 상업은행이 하는 거죠. 상업은행이. 그래서 미국은 중앙은행이 이게 확 늘어난 거고, 중국은 그동안 풀어놨던 돈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풀고 싶어도 못 푸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작년에는 미국은 작년에 은행 대출이 9%밖에 안 늘어났어요. 미국이 작년에. 네. 은행 대출이. 근데 중국은 작년에 은행 대출이 16%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돈을 실제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더 많이 푼 거예요. 상업은행에서 푸는 돈들은 승수효과 때문에 중국이 승수효과가 한 5배에서 6배예요. 그냥 푼 돈이 곱하기 5, 6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예, 1년 동안 회전하는 예, 숫자. 중국이 속도. 돌아다니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M2가 제가 데이터 드릴게요. M2가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통화량. 네, 통화량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M2가 있잖아요. 우리가 2008년 대비. 네. 2008년 대비 중국의 M2가 45조 위안에서 작년 말 218.7조로 늘어났어요. 거의 4배 늘어났어요. 중국이. 근데 미국은 얼마 안 늘어났어요. 미국은 7.7조 달러에서 미국은 네. 12.3조 달러밖에 안 늘어났어요. M2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60%만 늘어났어요. 미국의 M2는 60%만.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돌아다니는 돈. 근데 중국은 사실 400% 늘어난.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국이 사실 미국에 비해서 좀 조심했지만 전반적으로 할 때 중국이 훨씬 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풀고 싶어도 중국이 못 푸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미중 갈등은 점점 심해지잖아요.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 그 연설에서도 뭐 또 나왔는데 뭐 갈등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그 아시아 이쪽에 뭐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경기 둔화의 어떤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네. 결국 이런 갈등이. 네. 그러면 미리 이렇게 더 풀 것이냐, 긴축을 이제 미리 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네. 좀 중국이요? 예, 예. 어. 해야 될 것이냐, 네. 어떤 식으로 그 방향성을 짚고 갈지.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고 그게 해외에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상당 부분 중국이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2019년 말부터 작년 한 해 내내 올해 초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언젠가는 뭐 올해 아니더라도 지금 파월 의장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료금리 오늘 나왔잖아요. 재료금리 유지하는 걸로.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이 그 테이핑이 언젠가는 발생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데이터에서 제가 보면 이미 그동안 너무 중국 경제가 너무 많이 돈이 풀리면서 그돈 다 부동산 갖고 자산 가격이 확 올려놨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스스로가 테이퍼링 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영착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제가 한번 데이터로 과거 데이터로 말씀드린 이게 중국이 패턴이죠. 정책 패턴. 2016년, 17년에 했잖아요. 네. 원래는 2015년에
조치가 2013년도 구조개혁 한다고 했어요. 그 말 뭐냐면 중국 이미 부채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스무스하게 역상하려고 줄이려고 했어. 하다가 돈이 2015년에 중국의 금융위기 비슷하게 발생해요. 이게 주가 지수가 5천 넘어갔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네. 왜냐면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왜 통제하냐면 은행의 PB 자금들, 레버리지 자금들이 다 증시로 갔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요. 레버리지 자금들이 증시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대폭락을 해요. 대폭락하면서 경제가 거의 그때 몇 번 그런 게 서킷 브레이크가 와요. 그래서 거의 뭐 국가 대표팀을 막 들여서 구한다고 하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2017 다시 돈 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걷어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2012년 17 다시 돈 풀어요. 그래서 또 주시장이 괜찮아졌어요. 네. 그게 괜찮아지니까 또 문제가 또 커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2018년에 다시 또 땡기는 거예요. 이게 긴축으로 또 들어가요. 올해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2018년에 정부에서 전반적 정책을 다 긴축으로 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2018년 한 해 마이너스 50%였죠. 한 해 동안. 그러다가 2019년에 다시 또 스무스하게 하니까 20% 회복이 됐고 작년에 돈 푸니까 20%에서 그 전 50%다 회복했거든요. 그럼 지금 올해거든요. 올해에 다시 또 긴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해요. 올해 2018년하고. 그러니까 올해 2018년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중국 정부가 긴축을 한다면 네. 우리가 이미 투자한 투자자라면 네. 이 긴축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다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서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그런 막 수익률 올라가는 시장은 힘들지. 이 분위기 하에서는 지금 돈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올라간 시장이잖아요. 네. 돈으로 올라간 시장은 돈이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안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펀더멘탈이 받쳐줘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성장이 지금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 주식시장에서 1%밖에 안 차지하잖아요. 성장주가.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그 시장도 뭐 거기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건 좀 발음이 거창반. 거창반이라기도 네, 하고 네, 과창반이라고도 하고 뭐 다 틀리더라고 나오는. 과창반은 번역해서 말한 거고 거창반은 발음 그대로. 거창반.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가 본주 그 시장 중국 그 심천 시장 뭐 이런 곳보다는 그냥 근데 과창반은 우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투자하기 힘들죠. 네, 투자하기 힘드니까. 외국인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장, 중국에서 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시장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예. 중국 시장은 상하이 주식시장하고 상하이 의주 시장하고 선전, 예. 심천, 예. 의주 시장으로 나뉘어요. 상하이는 한국의 코스피예요. 심천은 한국의 코스닥 이런 중소형주하고 차스닥 창업판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다 합해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판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심천은 한국의 코스닥처럼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하이는 원래 코스피만 있었는데 선전에서 다 성장주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어놨으니까 상하이 거래소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다 거창반 차스닥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창업판 하나가 원래 차스닥이었는데 상하이다가 거창반을 해서 성장주만 직상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주가 상장하는 거는 지금 심천에도 있고 상하이 거창반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지금 못 투자해요. 이 거창반은. 근데 심천에 있는 이 차스닥하고 이쪽은 후강통, 성강통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종목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뭐 매년마다 그 종목이 변해요. 근데 주로 괜찮은 애들만 넣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그렇죠. 투자하니까. 그래서 그런 주식들 중에도 좋은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게 서로 이게 충돌해야 되는 것 같아서 뭐냐면 저는 이제 민간 하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네. 시진핑이 막 다니면서 민간 섹터를 네. 키워야 된다. 네. 이거를 이제 민간 기업이 성장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이 화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근데 또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주식시장을 무너지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 또 많은 괜찮은 기업들은 네. 또 IPO를 나스닥으로 가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 맥을 잡아야 되는 건지. 굉장한 전문가시네요. 질문이 수준이 높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맞죠. 왜냐면 이 민영 기업 크려면 결국 자본성이 커져야 되고 자본성 키워줘야 돈들이 오히려 핵심 쪽에 돈이 더 가면서 그렇죠. 이게 돈이란 거는 왜 우리 비트코인을 사요?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 관심 그렇지. 갖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민영 기업 키우려면 이게 주식상을 통해서 몸값을 좀 올려주면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이게 돈이 몰리는데, 근데 지금처럼 정책이 이렇게 하고 키우겠다 하고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민영 기업이 미국 가는 거예요. 네. 네. 말은 그런데 네. 시스템 자체가 그걸 뒷받침을 안 못 되는 해주니까 거지. 네. 괜찮다 싶은 데는 미국으로 그렇죠. 가버린다. 그래서 미국 가는 다 민영 기업이에요. 구유 기업이 아니라 민영 기업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기업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4월까지만 됐는데도 올해 지금 미국 상장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액수로 작년에 지금 8배거든요. 네. 작년에 8배. 지금 4월까지. 흔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웃기잖아.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 싸운다는데 이게 현실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또 퇴출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우리 보기에는 지난번에 사건도 터졌잖아요. 그거 누구 있잖아요. 그게 중국 개념주를 해가지고 그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중국 기업도 이렇게 많이 IPO를 거기가 하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량짠이라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싸움은 량짠. 량짠 이제 기억하셨죠? 왜 자꾸 웃어요? 갑자기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하죠라고 딱 손짓을 닿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냉전이 냉전. 냉전이 아니라 량짠, 콜워, 협력과 경쟁. 바이든이 쿨워. 바이든이 아주 정확한 바이든이 이랬잖아요.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다. 근데 중국을 적이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량짠이란 말이에요. 바이든이 말한 게 정확해요. 바이든이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경쟁자라고 했지 적수라고 안 했다고. 근데 옛날에 트럼프는 중국을 에너미라고 했죠. 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사실은 다 보여준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은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만천하에 말했는데 아직도 우리 언론이나 연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는 중국이 망했다. 중국 끝났어. 이제는 줄 서야 돼. 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이든이 지금 이번에 그거 아세요? 바이든이 원래는 중국인들이 미국 유학 비자 이런 거 잘 안 해줬어요. 지금 다 풀어놨어요 또. 그래서 중국 젊은이 이제 올해 8월부터 만대를 또 미국 갈 수 있어요. 전달이 됐죠. 네. 그래서 쿨워라고요. 코드워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콜드가 아니라 쿨워. 저도 그래서 빨리 이제 또 미국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에 투자할 때는 중국 정부의 입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네.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책이 되니까. 우리가 아니라 제가 말했죠. 네. 아니 우리가 투자할 때.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만 믿고 들어가기보다는 괜찮은 기업은 이제 나스닥으로 가니까 정말 괜찮다 싶으면 나스닥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전기업이 다 나스닥에 갔어요. 전기업 다 나스닥 갔잖아요. 중국에 투자하더라도 미국에 나스닥 갔죠. 나스닥 쪽에서. 나이스 미국에 갔죠. 네. 그래서 굳이 A주를 안 해도 미국하고 홍콩에 전기업이 다 상장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8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이 모터쇼가 이제 폐막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글로벌 자동차하고 IT 기업들이 총출동한 그 시장이고 거기서 특히 이제 전기차가 이제 미래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세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번에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왔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재밌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전 세계가 그리고 특히 메이저 국가들이 이제는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올라와서 제일 강하게 미는 게 친환경이잖아요. 네. 인프라고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이쪽으로 확실히 왔어요. 그러면 자동차 영역에서는 친환경인 게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워낙
그 석유 자동차는 자본주의 국가는 100년 넘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제 몇십 년 역사 가지고 20, 30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메이저 기업들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곡선 추월하려면 다른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서 했는데 생각한 게 전기차인 거예요. 왜냐면 전기차. 전기차는 우리가 노트북에 바퀴 4개 달린 거라 보잖아요. 이게 그렇지. 소프트 파워, 소프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지금 중국 가면 택시가 다 전기차고 버스도 다 전기차고 아 지난번에 제가 그 택시 타면 기다리면서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한국도 이제 주요 버스들을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건 전기차가 시대가 왔고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그대로 RCT, 빅테크 기업들이 다 전기차로 왔다라는 게 가장 재밌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그게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 여실히 보여졌고 하이라이트는 화웨이 같은 자동차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게는 이거 처음 들었어요. 화웨이가 이제 미국의 압박 때문에 5G 이쪽에서 뭐 철수한다, 뭐 이런 뭐 압박을 받는다 하더니 그렇죠.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안 했나요? 네. 옛날에 제가 앞으로 그때 화웨이 막 미국이 막 때리면서 막 그럴 때 앞으로 화웨이 관전 포인트가 화웨이가 자동차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화웨이 주로 수익이 뭐였냐면 통신 장비였잖아요. 네. 그리고 통신 B2B예요. B2B.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B2C예요. B2C를 개인들한테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파는 사업이고 B2B는 기업들한테 통신장비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메인 수익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기 전에는 화웨이가 매년마다 매출액 증가율이 2자릿수였어요. 20% 이상.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했어요. 6점 몇 프로인가? 지금 제가 수치를 까먹었는데 6점 몇 프로면 3점 몇 프로예요. 한 자릿수 성장. 제재를 뭐 받고 하니까. 그 말은 확실히 타격을 엄청 받았어요. 반도체 없으니까 스마트폰 그렇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나서가지고 그 통신장비를 못 쓰게 하잖아요. 백도고 뭐 어쩌고 하면서 유럽한테 못 쓰게. 5G 장비들. 미국 그 화웨이 5G 쓰지 마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B2B, B2C가 다 직타격 맞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미 전 세계 7위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안 만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안 하겠다. 디바이스를 이제 B2C 화웨이가 성공하게 된 그 시작점이 B2B로 성공했어요. B2B로. 그러다가 B2C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B2C를 지금 넣고 지금 B2B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기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뭐가 강하죠? ICT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 파워 이런 게 강하잖아요. 화웨이가. 그래서 다시 B2B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통신 장부도 이제 미국이 나와서 못 쓰게 하니까 지금 다시 국내 시장으로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화웨이 런정페이가 말했어요. 일단 우리는 생존이 중요하다. 돈 되는 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웨이가 돼지를 기른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돼지를 길러요? 네. 아니요. 중국에 농장을 해요? 중국에 관심 없군요. 아니,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 농장? 농장해도 스마트 농장, 농사를 해도 스마트 농장. 그게 다 이렇게 소프트 파워고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고 요즘에 또 스마트 교육 사업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런 흑판이라는 표현 씁니까? 흑판. 아니요. 우리 이 흑판이면 옛날 우리 칠판 이런 얘기. 거 칠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화웨이가 교육 사업에 진출했어요. 이거 스마트 교육이라 해서 칠판을 갖다가 보드가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그래 막 적으면 하잖아요. 막 문제 풀면 이게 애들이 그냥 바로 애들 노트북으로 바로 가요. 바로 스마트 교육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수익 모델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개 회사하고 지금 전기자동차 이번에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북경자동차, 우리 현대자동차 같이 합작한 그게 자회사거든요. 블루워커 영어로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 회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 3,000대를 내놓은 거거든요, 시장에. 그래서 아예 생뚱맞게 시작한 건 아니라 연결점이 있긴 있었군요, 있죠. 자회사로.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왜냐면 이게 재밌어요. 전기자동차가 있잖아요. 돌아가려면 시스템 안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 오토 파일럿 시스템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소프트 파워. 그렇죠. 자율주행. 그게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를 사면은 거기에 이제 테슬라에 내가 락킹해야 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 그렇죠. 시스템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화웨이가 다 화웨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게鸿蒙 시스템, 우리말로 윈도우 시스템처럼 화웨이가 자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기반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모든 걸 센서 모든 걸 다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 돌아가게 세팅한 이제 미국 거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와 같이 갈 수밖에. 그리고 지금 여러 자동차 회사들 앞으로 같이 그러니까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메이저 자동차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B2B라는 거죠. B2B. B2B. 예. 근데 그 보통 우리 표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예,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또 수출을 하고 팔기 위해서는 네. 그 나라의 사용자들이 항상 편리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VHC 뭐 VHF인가 뭐 이거 비디오 네. 가지고도 표준화 일본이 그래서 져 가지고 결국 그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자기네가 이렇게 만든다 해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 시스템이 네. 미국 쪽의 시스템이 표준화가 되는 순간 이거는 오히려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그 대표님이 되게 그 질문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왜 이러세요? 아 정말요. 그 왜냐면 네. 중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군사적 위험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1차 세계대전 거쳤고 2차 세계대전 거쳤고 이래왔지만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안 지 76년 됐거든요. 역사를 제일 길거든요. 전쟁이 우리 평화 시대에 이렇게 적은 정말 없었던 거지. 근데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평화 시대가 벌어졌겠어요? 지금은 하면 피해가 양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니까 비용이 너무 커진 거지. 근데 비용이 지금 전쟁 옛날하고 달리 비용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핵무기를 써야 되니까. 핵무기 하나가 얼마나 큰 비용이에요. 그리고 그 쓰면은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전쟁 비용이 우리 상상 이상이니까 감히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과거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뭐 대만 해협에서 몇 번 왔다 갔다 이런 건 가능하지만 소규모적으로 충돌하는 우리가 거. 생각하는 그런 전쟁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왜냐면 전쟁 대가가 비용이 너무 크다. 하나는 무기 비용도 너무 커졌고 대가도 너무 커졌고 계산이 안 된다는. 그래서 결국 다른 싸움으로 가는데 그 중에 싸움 하나가 기술 쪽에서 인터넷이에요. 근데 인터넷은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반을 떠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그게 그렇죠? 모든 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그래서 연결이 되니까. 중국이 아무리 GDP가 지금 2위고 이제 2028년이면 1위로 가고 큰 의미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금융 기초통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인터넷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는 정말 미국이 딱 마음 먹고 하려면. 근데 왜 못하냐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도 망하니까 못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같이 서로 연결된 건데 근데 어쨌든 중국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네. 그래서 뭐 하냐면 인터넷을 다 새로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런 인터넷이 이제 아니라는 거. 다 처음부터 새로 하고 있어요. 그게 중국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핵심 그 앞에 달리는 선수가 화웨이인 거죠. 예. 그래서 자꾸 화웨이 뒤에 정부가 있다, 공산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화웨이라 하는 이름이 거죠. 아시죠? 무슨 뜻인 거? 화가 무슨 화예요?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화, 아. 중화, 중국을 말하거든요. 위는 뭐예요? 길. 위하여. 우리 술 먹을 때 위하여 하죠. 그 위예요. 아,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하여가 화웨이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보통 국뽕이라고 하는 네. 그 애국심을 유발시키는 이름이 들어가 있군요. 네. 근데 중국에. 처음에는 뭐 런정페이가 창업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또 거기에 뭐 주인이 누구냐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네, 네. 지분 관계를 네. 몰라가지고. 네.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펼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중국의 그러한 시도가 네. 성공할 것이냐 네. 아니면 실패할 경우에는 또 그게 상당한 타격이 될 건데 왜냐면 완전히 그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오늘 지금 설탕 먹어가지고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 미국이 과거에는 절대적 지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8년부터 미국하고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 다른 나라들 별로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사실 지금 확실하게 잘 듣는 게 일본, 호주,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긴 하지만 사실 잘 안 움직여. 근데 옛날 이게 상상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이 전성기 때는 뭐 누가 뭐 한마디면 끝이 났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거의 뭐 이제 금융도 이제 막 지금 영향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변 동맹국들이 뿐만 아니라 세계 메이저 국가들이 어느 만큼 같이 미국에 동조해주고 같이 해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40년 미국하고 중국이 79년에 수교를 하고 서로 이렇게 40년 동안 뭐 제가 항상 결혼했다고 표현하지만 어제도 둘이 이렇게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니 좋고 나 좋고 다 좋게.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어떻게 그냥 없어 못 져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미국 노동국에서 데이터가 나왔지만 경제가 너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수입을 1% 할 때마다 미국 물가는 3%씩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중국 지난 2001년 WTO 가입 중국 가입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국 수출이 한 584배 늘어났는데 중국을 빼면은 84%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미국도 굉장히 중국의 시장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한순간 하루아침에 안 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미국이 더 큰 손실일 수가 있고 타격이 더 크고 그래서 그 계산해놨더라고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반도체 지금 공급망을 별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을 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그럼 진짜 반도체를 중국을 빼고 하면은 미국 일자리가 얼마 많이 없어지냐면 그 한 개사 12만 5천만 명 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리지만 나도 굉장히 큰 내상을 입는 거죠. 특히 그 고첨단 산업 기업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50%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러한 그 말씀하신 새로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꼭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여차하면 자립할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하나의 협상 카드처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이제 한참 말한 뜻이 뭐냐면 중국은 이러한 요인 때문에 과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도기라면 어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하루아침에 인터넷을 딱 끊어서 중국을 절대 못 쓰게 그러니까 하거나 혹시나 하는 이제 장기적인 포석에서 연구하면서 슬슬 지금 별도로 만들어 놓는 거죠. 백그라운드를.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쪽이 돌아갈 수 있게. 네. 그렇다면 그 이제 하나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네. 이제까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네. 예, 판매를 해왔고. 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그 애국의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화웨이가 전기차를 만든단 말이죠. 네. 이것이 하나의 그 애국 마케팅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테슬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이 화웨이와 이게 딱 뭔가 애국 전쟁으로 해가지고 불매 운동이 될지 아니면 무슨 뭐 사주기 운동이 될지 화웨이 제품에 대한 차량에 대한 이런 식으로 되면서 테슬라의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은 아주 좁게 질문했는데 또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제 롤링 방식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짧은 질문을 해답하기 너무 아까운 주제예요. 주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크게 먼저 그림을 그려주고 그 대답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미래 세상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는 우리 기업 대표들도 그렇고요. 혹은 정책 입안자들 그렇고요. 뭐 어쨌든 이 나라를 설계한 사람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기차 시대에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전기차라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가려면 예. 사람이 없이 차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다 센서가 있어야 되고 주변 정보를 데이터를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 주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바로 신호를 그래서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하잖아요. 그게 그 항공 우주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바로 쏴줄 수가 통신. 있고 밑에서 주면은 통신이 딱 발화가고 데이터를 팍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설할게요. 가설. 만약에 한국에서 모든 동네가 테슬라가 달아다녀요. 테슬라 한국은 자율장차 자기가 없어서 테슬라를 다 수입했어. 그래서 우리가 한국 지금 다니는 게 다 자율장차예요. 근데 다 테슬라예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냥 자동차는 다 테슬라 자율자동차예요. 그냥 어차피 이제는 저기당 다 없어졌고 다 자율자동차만 있어요. 이 나라에. 다 테슬라야.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뭐 일단 뭐 모든 그 뭐죠? 여기에 대한 모든 그 빅데이터가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동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운항 정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탄 사람의 지위와 뭐 이런저런 그 사람의 하고 있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사람의 동선을 통해서 누구와 만났는지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네. 그러니까 또 뭐 상상해 보면 엄청나게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된다고 봐야죠. 기밀 정보도. 그렇죠. 그 정보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괜찮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 불안해하겠죠. 그럼 한국 국가 안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제가 그러면 한국은 그냥 미국에 딱 목을 조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에게. 테슬라라는 게 레이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온 동네가 미국 레이더가 이 나라를 다 달리고 있다 보면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게 미국에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마치 구글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구글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단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네. 그 발뺌하다가도 과거에 구글 그 위치 추적 이거 기록 딱 갔었잖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리고 구글은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다 정확하게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 국가 간의 제일 큰 이슈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걸 생각해봐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은 뭐 바이든이 적수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략적 경쟁 관계예요. 그러면 중국이 모든 동네가 테슬라가 다녀. 중국이 모든 중국 전역에 테슬라가 쫙 깔렸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스크가 하늘에서 정보를 쏴주고 여기 있게 하늘로 올라가고 바로 미국의 서버에 가 있고 미국 사람이 공산당은 미국을 모르지만 미국은 중국이 땅을 너무 잘 알 거고 공산당을 너무 잘 알 거고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달드리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각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에 국가 간의 지금 안전 문제가 될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요. 그렇다 해서 외국 기업이 그 나라를 못 가게 하고 막아놓고 시장을 못 하게 하면 또 발전을 못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지금 뭔가를 하나는 버리고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 생각해 앞으로는 전 세계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유엔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은행이 있죠. IMF가 있죠. 제가 항상 세계은행은 전 세계가 한 개의 국가라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고 IMF는 전 세계 기획재정부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유엔은 전 세계 정부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세계 조직이 필요해요. 우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못 쓰게 만들어놔요.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가 한국 데이터를 미국 본부로 보내 이런 거 다 국제적으로 엄청난 범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는 있지만 그걸 어떤 그러니까 사적으로 쓰거나 어떤 뭐 국가적 위협으로 쓰거나 이러면 그렇지. 세계적인 조직이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자율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상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우리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다른 외국 기업에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갈게요. 자,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간 지 꽤 됐죠.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흑자를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전체 매출의 30%를 중국 시장에서 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70%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때문에 테슬라가 주가가 뭐 엄청 올라갔어요. 네. 요즘에 엄청 떨어져 있어요. 760까지 갔다 지금 600대로 내려왔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국 정부라고 하면 테슬라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겠죠. 왜냐면 테슬라는 그 모스크는 이제 항공 우수까지 장악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입장인 거예요. 미국에서 틱톡 때문에 이 정보가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때문에 제재하듯이 네. 중국에서도 이거 우리 그렇죠. 정보 미국 가는 거 그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테슬라를 제재할 수 있잖아.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시위했잖아요. 그 여자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고객이에요. 테슬라 고객인데. 그 전시장에서 이제 시위를 했다는 게 있는데. 네, 이 테슬라 고객인데 이게 이 테슬라 때문에 자기네 가족이 어디 가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량 때문에. 자율주행 이거 오작동. 네, 오작동. 그래서 불량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다 죽을 뻔했다고 그 전시장에서 자기 올라가 막 시위했거든요. 막 떠들면서 그다 쓸령라 중국말로 하면 이게 지금 확 이렇게 이게 작동 안 하기 시작하면 자기네 죽을 뻔 그 막 시위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응대를 안 하다가 데이터를 하나 내놨어요. 그게 우리 차가 결함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우리 공개한 거 보니까 실제는 얘네들이 과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승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이 반항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개인 운전 기록 데이터를 네가 이렇게 공개하냐. 그렇지. 이건 우리 개인 정보 데이터인데 네가 왜 이렇게 공개하냐. 막 반항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요. 내내 그 테슬라 보고 데이터를 다 가져오라고 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부를 해요. 그렇지. 이거 왜냐면 모든 정보가 그렇지. 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줄 수 없다 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구글이 왜 중국에서 나온지 알아요? 데이터를 안 주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지금 이슈가 터진 거예요. 데이터 내라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작은 문제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주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단지 우리 이전처럼 자동차로서 너무 많이 파냐, 덜 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어떤 국가 보안 차원에서 정부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문제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특히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렇지만 그 나라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컨선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우리 뭐죠 WTO 뭐 이런 식의 IMF 이런 식의 어떤 국제 조직이 있으면서 규정을 만들어 모두 다 그쪽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 왜냐면 세상이 발전하려면 이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왜냐면 다 언택이고 다 디지털 세상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컨선이 있으면 이 산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전기차를 우리도 뭐 미국에 수출한다 많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의 문제가 얽히는 거네요, 이게.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세상에 나갔을 때 맞닥뜨리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많이 장악할수록 더 생길 그 수 있는. 컨선이 더 큰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근데 그러면 테슬라 주가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알죠.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워칭해야 돼요. 제가 말한 이 컨선을 워칭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고요. 오히려 현대자동차는 지금부터 이걸 짜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그리고 한국 국가에서 시사점 뭐냐면 한국은 빨리 하늘을 장악해야 돼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 또 나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계획 그 우주 그 뭐죠 저 통신 이게 인공위성들에 의해서 되면은 우리 SK나 뭐 5G니 뭐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정신 차려 한국은 빨리 하늘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 몇만 개를 하늘에다 띄운다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거기에 우리 그 앞날이 그래서 항공 우주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같은 대표님 여기 지금 한 60만 명이 듣는다면서요. 한 사람 10,000원 쓰면 65억 항공 우주 펀드에서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러나 어쨌건 테슬라 주주들은 이러한 이슈까지도 리스크 워칭하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구글 사례를 좀 봐야 돼요. 구글이 어떻게 중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다면 테슬라 물론 테슬라는 그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더 중요할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안보의 문제가 더 심각할지 어떤 게 더 그래서 생각하는 테슬라는 거에 지금 따라 기로에 섰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왜냐면 잘 중국이 지켜보세요. 만약에 테슬라에 중국에서 나오면 주가가 그냥 뭐 반토막 넘어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플랫폼, 거대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반독점 규제 이것으로 이제 그 뭐 많이 주가들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 그 뭐지 엔트파이낸셜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얼핏 보니까 또 무슨 뭐죠? 제 중국 이름이라 좀 그런데 무슨 배달 쪽인가 뭐 이런 회사 메이트완. 거기도 조사받는다 이런던데. 메이트완 나 썼잖아요. 메이트완. 진짜 질문도 안 보고. 메이타. 얼마 전에 질문지를 보지 않으면서도 핵심 내용을 궁금해하고 아니 기억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있다는 오케이. 거. 네. 자, 이 메이탄 네. 이런 반독점 조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중국 정부는 이 민간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네. 자꾸 이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될까요? 제가 이거 확실히 기억해. 옛날에 여기서 전문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 빅테크 기업들하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전통 산업하고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 전통 산업 빵까지 다 뺏어가기 때문에 했어요? 또 이것도 처음 기억이 들어요? 안 나요. 네. 아니 조금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날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인터넷이 버블이 2000년, 2001년 때잖아요. 네. 근데 후에 꺼지면서 타격이 엄청 받았지만 어쨌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산업이 엄청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다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도 그렇고 알리바바 다 98년에 창업했거든요. 그때 버블이 이런 대형 기업을 나오게 했고 키운 거예요, 사실. 근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자체 인터넷 산업이 크면서 이 기업들이 커진 거예요. 자체 산업이 커진 거예요. 근데 2010년이 지나면서 자체 산업은 어떤 기술이 다 성숙화가 된 거예요. 자체가 못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체 빵은 어서 다 키운 거지. 그럼 내가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전통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플러스로 간 거죠. 플러스라는 게 전통 산업을 다 온라인화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전통 산업에 들어가서 전통 애들하고 경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알리바바가 그 터보를 만들면서 길거리에는 가게들이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핀테크를 하면서 그게 엔티 파이낸셜이잖아요. 은행들이 업무를 다 뺏어갔잖아요. 그게 그렇죠. 위어보, 자산관리 회사들을 또 다 뺏겼잖아요. 다 엔티파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은행들하고 전통 자산관리사들이 자기네 편안하게 돈 벌었는데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오더니 우리 거 다 뺏어갔네? 그게 무슨 말이죠? 전통 산업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 빵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메이저들은 누구죠? 전통 은행들인 거지. 중국의 기득권들은 전통 은행들이었던 거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 근데 제가 와서 우리 빵을 빼서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중국 은행 감독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독점하고 있네. 중국의 그 페이먼트의 70%를 알리페이가 하거든요. 어느 은행도 이런 없어요. 결국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1억을 안 넘어요. 신용카드 회원이. 중국은 12억 명이 알리페이를 써요. 12억 명. 그게 신용카드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12억 명이 알리페이를 쓰고 거기서 나온 소비 데이터로 12억 명이 신용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엔티파이낸셜이 중국 사람 신용을 장악하고 있어. 근데 어느 5대 은행도 중국 사람 신용을 못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신용 점수를 만들어서 은행들한테 팔아. 한 명당 데이터를 줄 때마다 얼마. 그러니까 전통의 빵을 뺏어온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말하면 포인트가 뭐냐면 빅테크 기업하고 전통 산업이 막걸리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전 세계. 그래서 영국은 기술이 엄청 빨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보처럼 이런 걸 전자상거래를 반대를 했어요. 안 하게 해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전통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하게 커졌는데 사회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일자리는 다, 가게도 다 망하는데 쿠팡만 커지는 거잖아요. 쿠팡만. 그게 걔네들 일자리 창출해요. 일자리 창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게 동대문에 옷 살러 가면은 가다가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다가도 뭐 책 하나 살 수도 있고 추가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교통비도 내고 이러면서 경제가 커지는데 같이 윈윈.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얘네만 커지는 거지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전통 산업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거 아세요? 카카오 택시 있죠? 네. 카카오 택시가 한국 택시콜이 70%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독점이에요. 그러면 독점이죠. 얘네들이 파워가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택시가 또 그거 올린대요. 택시 기사들이 그 플랫폼을 쓰는 비가 있거든요. 비용, 그걸 네. 또 올린대요. 그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은 그 돈 안 내면 거기서 나오면 콜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심하게 전통 산업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독점 이슈가 있어서 정부에서 반독점법을 들이대면서 페널티를 안긴 거예요. 180억을 배상한 거잖아요. 88억을. 근데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해라 이거예요. 너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신분도 정확하게 내 빅테크냐 금융이냐 그거잖아요. 정리해 준 그렇지. 거죠. 이번에 정리한 포인트가 뭐냐면 금융지수사로 정리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금융이다. 금융이면 BIS 규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은행들이 왜 화났냐면 쟤네는 신분이 빅테크인데 실제는 금융으로 돈 벌어. 근데 금융 규제는 안 받아. 그럼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메이탄에 또 손을 대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민영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인데 메이탄은 또 무슨 경우냐면 금융이 아니고 이제 말이죠. 빅테크 전통 기업하고의 트레이드 오프를 메이탄은 뭐냐면 배달 주문이에요. 예. 한국의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민족하고 근데 메이탄에서 배달 주문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다 독점. 다 메이탄 독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금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데서 독점을 다 해버렸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40개 빅테크 기업들을 불러요. 얘네 알리바바 같은 엔티파이낸스 같은 문제 있는지 혼자 점검해!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산업을 내놓을 거 내놓고 구조할 거 해라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래요. 근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방송에서 부족 자리여서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국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지금 이거 미국 상원에도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그 플랫폼 기업 반독점 규제. 그렇죠. 네. 그게 전 세계에서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거기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돌면서 뭐 나중에는 한국도 이게 한국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게 카카오톡이 생각해봐요.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통 기업들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일자리. 그걸 뭘로 그거- 흡수하냐 이거죠. 네. 그 숙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느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이런 걸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게 있다. 왜냐면 일자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 하시는 영국도 분. 그렇다고요. 아, 영국도. 예. 왜냐면 그게 잘생겨 사회적 부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난 더 좋아요. 이 빅테크로 갈수록. 그렇죠. 예, 우리는 가서 물건 사 이래서 안 좋아. 편하니까 더 우리 신선하고 안 좋아하잖아요. 싸고. 예, 이게 훨씬 편하고 좋죠 사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중국의 그 시장이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걸 저점 매수로 보고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거는 그 하나의 기업의 이제까지 밸류에이션을 그냥 한 단계 낮추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낮은 단계에서 새롭게 그 기업의 가치로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는 있잖아요.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많은 요인이 있어요. 기업, 경제 펀더멘탈도 거기서 요인도 있고요. 또 그 어떤 주식이 그 산업에는 산업적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빅테크 쪽, ICT 쪽은 이게 제도적 리스크가 지금 엄청 커진 거예요. 어느 나라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 리스크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프라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또 산업, 농업이라든가 교육은 또 스마트화로 지금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라 성장 기회도 엄청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분화가 심해져요. 우리가 이걸 더 정확하게 구조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돈 번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들어가면 돈 벌었다. 그런 시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걸 구조적 기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분화가 되면서 어떤 산업은 굉장한 수익을 주는 대신에 어떤 산업은 엄청나게 또 위기가 오고 더 이렇게 막 오르고 편하게 돈 버는 시장은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 기회를 발견해야 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섹터의 제도적 이슈를 체크를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는 뭘 사도 다 오르는 장이어가지고 거의 그랬죠. 많은 분들이 네. 시장에 새로 들어온 분들도 나는 이거 주식 투자가 이게 체질에 맞아요. 맞나 봐. 맞아요. 나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운빨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요새 많아요. 많이 제 고생하죠. 주변에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됐든 네. 어떤 기업이 어떤 여러 환경들이 네. 네. 지금 내가 투자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를 네. 파악을 잘 그렇죠. 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팁을 좀 하나 알려주세요. 중국 시장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다. 아까 물론 얘기하신 게 좋은 중국의 기업들이 나스닥으로 가니까 나스닥에서 중국 기업을 투자하는 네.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거고 네. 네. 만약에 이쪽 뭐 홍콩을 통해서 하든 이쪽 중국의 투자를 심천을 통해서 하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또 그것도 얘기해 주셨구나. 매출액이 하루에 2019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했는가? 하루에 팁을 너무 많이 오가는데요. 하나만 더. 팁 주면서 팁 달라고 해라고. 팁 네? 드릴게. 자, 네? 하나만 더. 하나 달라고? 예. 그 다음 거 하고 하나 줄게요. 뭐죠? 마지막 질문. 아, 마지막 이 비트코인에서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팁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그 JP 모건도 하반기에 네.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 네.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제도권 금융권에 이제 편입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상승할 것인가. 네. 근데 또 미국 정부 한마디에 또 확 꺼지는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여튼 되게 불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비트코인 여기서 확실히 잘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잖아요. 네, 또 까먹었어요? 일단 한번 해주세요. 아, 원래 교육은 반복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 뭐 예. 토큰 이런 가상화폐 이쪽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슈는 뭐냐면 제도적 이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이돈이 원래 종이잖아요, 그냥. 네.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는 거는 만 원 이유가 법에서 강제로 이거 10,000원이야 해서 10,000원인 거예요. 원래는 종이잖아요. 그냥 그렇지. 직원의 아름다운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그림인 거예요, 원래.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종이인데. 근데 법으로 법정 통화야, 이거 10,000원짜리야 이러니까 그게 가치가 10,000원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법으로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못 쓴다, 불법이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못 써. 중국은 지금 비트코인 불법이거든요. 네. 거래가. 못 써. 불법이야 이러면 가치는 제로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코인들은 원가가 뭐냐면 채굴 비용이에요. 전기세예요, 전기세. 예, 그 컴퓨터 값이에요. 그게 원가예요. 근데 토큰 같은 거는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럼 그건 정말 제로예요, 가치가. 그냥 그 토큰이라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앱이거든요. 그 앱을 사람들이 쓰면 토큰 가치가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안 쓰면 그 앱은 그냥 쓸모없는 앱인 거예요. 그렇죠. 코인이라는 거는 스마트폰의 시스템이에요. 이런 삼성폰, 이더리움은 삼성폰에 속하고 비트코인은 저 애플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폰에 쓰는 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쓰는 앱이 있잖아요. 그게 각자 시스템이 다른 토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 포인트가 뭐냐면 제도적 이슈인데 각 나라별로 제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지. 만약에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 불법이야. 쓰면 안 돼. 네. 이제 뭐든가 하면 그럼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는 아마 지금 가치가 아니라 거의 뭐 제로로 갈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비트코인 불법이라 해놨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국가 미국이 그것도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통화 달러로 그것도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불법해도 상관이 없는 게 중국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중국을 탈출한다면 미국 가면 그게 바로 달러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현금으로 액세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본도 쓰게 해요. 근데 지금은 쓰게 할 뿐 아니라 더 땡큐한 거는 이제는 그걸 미국 법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걸 증권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줘요.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권이다.
합법적인 증권이라고 인정해. 그러니까 규제 이슈는 뭐냐면 증권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한국이 특검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여기다 명확한 가상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법정을 하나하나 보면은 증권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은성소 금융위원장이 지금 엄청 당하고 있지만 그걸 증권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는 안 간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권으로 인정했으면 그게 금융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증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이걸 증권으로 인정하니까 이게 얼마나 땡큐한 일이에요. 달러를 기초통화의 국가에서. 그래서 JP 모간이나 이런 기관 투자가들, 세계적 기관 투자가들은 하는 일들이 뭐죠? 고객의 수익을 높여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 주식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든지 어쨌든 내가 이 돈을 굴려서 수익률이 뭐 500%, 1000% 만들어주면 고객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관 투자가들이 2018년, 17년까지 해도 이거 그냥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인식이 변한 거지. 아, 내가 그게 왜 가상자산에서 내 편견을 갖냐? 왜냐면 작년에 우리 알트코인들만 해도 막 500%씩 올랐는데 왜 거기다 편견 갖고 어쨌든 난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 편입시킨 거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또 있어요. 부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관리해주는 증권기관들이 그걸 안 해주면 고객을 잃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돈을 관리해주는 금융기관이 그걸 안 해준다? 그 얘네들이 고객을 잃는 거지. 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느라 힘들었는데 어쨌든 본질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투자의 팁은 뭐예요? 투자의 팁은 저를 자주 만나야 돼요. 제가 아니 하나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예?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저를 자주 만나야 돼요. 저를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만날 수 있어. 네. 그러면 네. 지금 이러한 것들 네.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거래소보다 이 코인 시장 거래 대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 이 지금 비트코인이 1조잖아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그 결정들에 의해서 침체되면 그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다운이 되면 금시장도 올라갈 수 있고 주식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 대체자산. 그러니까 이렇죠. 돈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부동산에 가고 증권에 가고 금에 갔잖아요. 근데 자산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 돈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금에 가겠죠. 근데 뭐 어쨌든 유동성이라는 건 이만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 여기 가든지 뭐 어제 돈이라는 건 돌고 어디 수익성이 높으면 어디로 그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의 원리. 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죠. 돈은 높은 대로 올래요. 수익이 높은 대로. 네. 우리 경제학에서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항상 희소성인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돈이 넘쳐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종이돈 희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돈으로 뭘 사야 되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돈이 넘쳐나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자산으로 편입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즘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제품들이 다 그런 데 속하죠. 공급이 부족한 것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 중국 국내에서 루이비통 사고 싶은데 중국 국내 루이비통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국내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루이비통인 거예요. 루이비통 사려면 반드시 외국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개념이 그렇다.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서 못 사는 걸.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꾸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하고 디테일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네.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세계 경제 상황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것을 또 다시 투자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